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유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의 이제 기초 이제 첫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연구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보기 전에 먼저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상담 연구 이제 보통 과학하면 우리는 이제 이과적인 이제 파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상담은 그죠? 뭐 심리학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담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과적인 건데 과학적인 접근이 이제 여기하고 얼마나 어울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목 자체가 상담 연구 방법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 뭐 이미 이제 이론화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한 이론들이 바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바로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전에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사물의 구조라든지 성질, 현상 등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서 어떤 그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 뭐 또는 그 지식 체계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이 되려면 과정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규칙이라는 걸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대상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또 계속 반복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예측을 해보면서 또 검증이 들어가죠. 이 과정이 어쨌든 과학의 어떤 그 방법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상담 연구라고 하는 방법도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과학의 의 보시면요. 1번에 끝부분입니다. 객관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지식 활동이다. 2번 보시면요.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한다. 그리고 2번 끝부분에 반복된 검증을 거쳐서 규칙을 발견하고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제 일반화가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까지 철학으로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스 보시면은요, 논리적인 실증주의, 네, 그리고 그 아래 논리적 경험주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나 경험주의라는 것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 실증주의, 경험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검증되는 그 결과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이나 경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밑에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과학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론의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반증주의에서는 이론에 대한 검증 가능성보다는 반증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고요. 과학적 혁명은 뭐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할 때 과학은 이제 혁명적으로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 실무자 혹은 전문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볼더 모델이 나옵니다. 네, 과학자, 실무자 모델은 이제 같은 말로 볼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49년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 철학으로 정식 채택된 이론이 바로 볼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상담에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상담 실무에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과학자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를 키워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제, 실무자의 기본제, 원리들을 볼 때 임상 그러면 심리학자는 어떠한 그 이제 역할을 해야 되냐? 자,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 그래, 이런 이론들이 있었지.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뭐 인지행동주의 뭐 이론들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에 적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혹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겠어. 내가 좋은 어떤 상담 기법을 하나 개발을 하겠어. 그러면 이전에 어떤 심리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죠. 거기서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어. 당연히 좋은 이론가들이 만든 좋은 이론화된 내용들이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조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냥 써도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아무리 내가 기존에 검증된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는 뭐예요? 아직 검증이 또 안 된 거죠. 그게 명확하게 검증이 돼서 그것이 좋아, 오케이, 과학적으로 걔 괜찮아 보니까 그게 검증한다는 게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과학자 실무자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는 연구 방법론 이것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 기술과 기법에 또 능숙한 임상가도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전문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을 받아서 이론적,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 역량을 모두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 혹은 심리학자로서의 어떤 연구에다가 플러스 실무자, 뭐 전문가나 임상가로서의 어떤 실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한다. 바로 그게 이제 임상심리학자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4번 양과로 보시면요. 과학적 연구 요소입니다. 네,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의의나 역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 자,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어떤 사실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도 바로 이 개념이 바탕이 되죠. 그리고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또 앞으로 연구 방향도 제시를 하는 게 바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냐?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한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성, 네, 누구에게나 다 그게 통일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범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개념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추상화 정도의 이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면 그 실체에 대한 어떤 그 현상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면 결국은 그게 측정이 곤란해지는 걸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개념이 이제 문제의 어떤 정립 단계에서부터 이론의 형성 단계까지 분리되지 않고서 이제 취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성입니다. 자, 디귿 보시면은요, 개념의 구체화, 네, 그러니까 즉 과학적 어떤 검증 과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립니다. 개념화를 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개념의 구체화 과정입니다. 이게 즉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 정의라고 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전적인 어떤 그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혹은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개념정의다. 네, 참 개념 정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니까 참 그죠? 좀 애매한 느낌인데 효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개념적 정의인 거예요. 사전적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줬죠. 하지만 역시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자, 자식과 어버이는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 섬긴다? 섬기는 거 뭘 도대체 섬긴다고요?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죠? 섬기는 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섬기는 거야? 그죠? 명확하게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정의하는 것의 특성이나 그 자질을 지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어야 돼요. 여러 중의성을 띠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효의 개념이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좀 유사한 걸 우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애는 이제 형제 간의 그 사이가 좋은 걸 우애를 얘기를 하는데 이 우애의 자식과 뭐 부모가 연결이 막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고 자식과 어버이를 섬기는 게 효인데 여기에다가 자식끼리 뭔가의 관계까지 여기다 집어넣었다. 사실 이거는 우애잖아. 그죠?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효인지 우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작적 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 정의가 이제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과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주의자들이 심리학은 과학적 학문이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중요하게 포커싱을 뒀었냐면 측정이 가능한 혹은 관찰이 가능한 그 행동에 포커싱을 뒀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측정 가능해야 돼. 관찰 가능해야 돼. 왜? 그래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행동주의에서 포커싱으로 이제 이걸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측정, 관찰. 자, 그러면 측정이 돼야 됐는데 아까 같이 효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이제 다음 단계 측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실제 현상과 연결시켜서 측정하기 위해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수량화 정의한 개념이다. 수량화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죠. 효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야.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달은 너무 길다. 일주일에 부모님에게 전화한 횟수, 안부 전화를 한 횟수를 나는 여기서는 효로 측정하겠어. 뭐 이럴 수 있죠. 이러면 측정되죠? 몇 번 전화했냐? 나오잖아요. 카운팅이. 그죠? 요렇게 이제 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조작적 정의는. 그래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이 되고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구인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높다. 네, 구성 요인하고 관련성이 높다. 자, 그래서 한 구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작적 정의가 가능해요. 자, 신앙심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한 횟수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또는 뭐 성경을 읽은 횟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죠? 좀 어려운 지금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많이 접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몸에 와닿질 않거든요. 자주 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실행 가능,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용어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어때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반복 연구의 수행이 좀 쉽겠죠. 그리고 실용적인 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축적되어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측정 방법, 측정 도구 이렇게 나오면 뭐 조작적 정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랬죠. 그럼 그 측정은 뭘로 하느냐? 척도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야. 척도. 그러니까 측정 도구.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설문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할 척도가 존재를 하면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겠죠. 존재하는 척도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측정 도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작적 정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개념을 조작할 때 속성들에 대한 변동성의 범위를 분명히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이제 속성들이 어떤 변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변인의 어떤 속성을 조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주어진 변인을, 자 여기서 변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밑에서 할 건데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정밀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작하는 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일 지표를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 후속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다.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높아질 겁니다. 처음에 이제 딱 이것만 듣고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핵심적으로 뭐다?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량이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나옵니다. 이제 변수, 변인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혹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변수의 의,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성별, 이걸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값이죠. 남이냐, 여냐. 그죠? 뭐 요즘에 또 제3의 성을 또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분 너무 우리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남녀 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 바로 성별은 두 개의 값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변수는 두 개 값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기억의 얘기입니다. 뭐 학력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학력 같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초졸이냐, 중졸이냐, 고졸이냐, 뭐 초대졸이냐, 혹은 대졸이냐, 혹은 그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놓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6개 뭐 이렇게 나눠놓을 수도. 그러면 이때는 학력은 6개의 값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수학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져야 돼요? 수학 성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자, 그죠? 그럼 이 수학 프로그램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효과가 있어야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죠? 상담에서는, 그죠?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이제 예시가 이게 쉬워서 수학 프로그램으로 들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원인인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얘가 뭐가 돼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가 되는 변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고 얘네 둘은 없으면 안 돼. 얘네들은 반드시 이 둘은 있어야 돼요. 나머지 밑에 변수들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은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그런데 수학 프로그램이 무조건 애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성적이 다 좋아진다? 애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애들마다 성향이 있고 다르잖아.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자기 효능감. 그죠? 자기 효능감.
이거는 뭐야? 내가 무언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근데 수학 프로그램이 열심히 이제 했더니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제 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줬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그랬더니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가지고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독립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또 걔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매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자,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여기에 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지지를 해줘요. 오, 너 되게 잘하는 애야. 자꾸 옆에서 격려를 해줘. 이러면 아무래도 어때 우리는 누군가 지지를 받고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쵸 로젠탈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해서 못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있으면 더 좋아져. 없으면 조금 덜 좋아져. 조절을 시켜주는 거야. 결과에. 더 잘할 수 있게 더 효과를 내게 혹은 덜 효과를 내게. 그래서 얘를 조절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죠?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수학 점수가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하필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애들이 죄다 IQ가 겁나 좋았던 거예요. IQ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골고루 애들을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이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표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 뒤에 나올 거예요. 애들을 랜덤으로 잘 뽑아가지고 머리 나쁜 애도 들어가고 머리 좋은 놈도 들어가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IQ 좋은 애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영향이 미쳤던 거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수학 프로그램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었었어. 얘가 있어가지고 얘네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어차피 잘할 놈들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뭐예요? 원래는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얘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외생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생변수. 그러니까 원래 x, y 이제 독립변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하고 종속변수 y라고 해요. x, y에 관련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줘. 그거를 우리가 외생변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박스에 있는 외생변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생변수는 이제 그래서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은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생변수는 종속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제 설명되는 변수. 내생변수 사실은 좀 경영학 이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우리 상담이나 심리학 쪽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맨 밑에 거를 먼저 볼게요. 억압변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생변수는 둘이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 억압변수는 뭐냐면 억압변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면 뭐 x, y죠. x, y가 관계가 원래는 있어.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자, 폭력 게임이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뭐 관계 이런 거를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폭력 게임하고 폭력성하고 관계가 없게 나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학생들만 죄 검사를 했었던 거야. 연구 대상에 넣은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뭐 게임을 그렇죠 하더라도 뭐 어때요 막 인형 가지고 막 뭐 꾸미게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의 관련성을 못 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폭력 게임이 폭력성에 영향을 줘. 근데 여학생만 하필 했다 보니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왔죠. 그때 바로 이 성별이 억압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왜곡 변수가 또 나오죠. 왜곡 변수 여러분 박스에 두 변수가 서로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자살률을 얘기를 할 때 기혼하고 미혼을 따지면 기혼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정 연령에서 딱 놓고 봤더니 미혼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나왔죠. 이때 이제 역시 이때 연령을 왜곡 변수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든가 이제 억압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얘네들은 영향을 나타낼 수 없도록.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그 세 번째 먼저 통제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의 뭐 외생 변수나 억압 변수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해요. 일단 연구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통계적 방법으로 통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가외 변수가 나옵니다. 얘도 이제 통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연구에 포함이 되지 못한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외 변수라고 얘기하고, 제3의 변수는 뭐 지금 얘기했던 억압 변수라든지 외생 변수라든지 가외 변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제3의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걸 측정하려고 그래.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하지?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게 뭐 우리가 정해진 딱 이게 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혹은 직업에서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간접 측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잠재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변수가 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이론,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정의, 명제, 이것을 이제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성을 포함하고 있죠. 이론이라고 할 때, 그죠? 여러분들 이론하면은 어떤 법칙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일반성, 그 법칙적인 일반성을 포함하는 체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진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검증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측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론으로부터 가설이라는 걸 도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적 연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의 역할은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 방향이나 주제를 잡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현상의 개념화 및 분류화,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필요한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현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상호 연관을 짓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는 역할도 있어요. 기존의 지식을 요약하는 기능. 그 다음에 사실의 예측 및 설명,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사실을 또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식을 확장시킵니다. 이론의 구성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예측, 현상을 예측, 설명할 수 있도록 지식을 또 지식과 이 지식의 어떤 그 이해를 넓혀줍니다. 그다음에 지식 결함도 지적을 합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제 또 조사 검증해야 될 결함 부분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론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의 이제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이제 연역법과 기납법, 이건 이제 우리가 뭐 글쎄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국어 시간에. 그래서 연역법이다 그러면 어떠한 법칙이 딱 먼저 나오죠. 그러면 그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역법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보면 밑에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요. 어떤 이론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조직화시킨다. 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관찰. 이론이 있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관찰 경험을 토대로 검증을 해 나간다라는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밑에 거 2번에 니은 먼저 보시면요. 구체적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연역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귀납법은 뭐예요? 우리가 연역법은 뭔가 하나의 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어떤 그 검증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귀납법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거죠. 반대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관찰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진 하나의 결론에 도출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서 걔를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연역법이 이론을 가지고 그 관찰을 통해서 검증한다면, 귀납법은
뭔가 우리가 주제를 정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번에 디귿 보시면요.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보충 또는 수정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반대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얘네가 뭐 완전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이제 상담연구 기초에서 과학적인 접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본 연역법과 귀납법까지 명확히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상담 연구의 개요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